네. 앞선 교수님들 설명이 잘 들으셨습니까? 네. 이번에 제 차례인데요. 짧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뭐 전체적인 걸 강의를 해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하는 과목이 이제 책임근제보험, 자동차보험, 그리고 손사이론이 있는데 손사이론은 간단하게 끝낼 거고요. 책임근제보험, 자동차보험을 강의를 하는데 일단 책임근제보험, 자동차보험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실 때 이 목차가 이렇게 있어요. 목차는 상당히 간단하죠. 보시면 책임보험 법리, 그리고 이론, 배상 책임보험, 그리고 신체 손해사정 실무 이렇게 이 법리와 이론, 보험, 실무 이렇게 연계해서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제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제 재해보상 관련 법, 그리고 재해보상 요건, 그래서 근로자, 업무상 재해, 그렇죠? 그리고 뭐 근로계약이라든지 그러한 요건들, 그리고 근제보험, 그리고 재해보상 실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책임근제보험 보시면 이 책임근제보험을 뭐 암기를 한다 이러한 학습 방법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결과적으로 책임 법리에 따른 그 책임을 담보하는 게 책임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로직을 익혀야 돼요.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잘 투자들을 안 하세요. 수험생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 되고, 저는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이거를 다른 과목처럼 산보험이나 의학처럼 암기로 접근한다면 머리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재밌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책임근제보험은. 자동차 보험을 한번 보면 자동차 보험도 책임법리, 그리고 신체 손해 배상 책임보험. 이게 바로 우리는 신체니까 대인 1, 2.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상해는 자동차 사고와 무보험차 상해. 이 네 가지만 하면 돼요. 그렇죠? 보험 상품이. 그리고 자동차 보험의 이제 면책 손해들. 그리고 이제 특별약관, 일반사항. 그리고 네? 좀 진하게 해주세요. 잘 안 보이세요? 네. 예. 옆판도 잘 안 보이고. 예. 나는 뭐 나이 먹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해놓은 상태니까 제가 물리적으로 지금 안 되니까 일단 강의를 하겠습니다.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면 이 앞으로 좀 오시면 되고, 빈자리 있으니까. 맨 앞자리로. 이리 오세요.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인데 우리 자동차 보험 어디까지나 지급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신체 손해사정 실무가 있지만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지급 기준으로 선정한다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올해의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책임근제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 1번이 국내근제 사배책, 상속후 공제. 사망했을 때 상속후 공제 문제가 올해 제가 예상했던 문제인데 자동차 보험 그리고 책임근제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죠? 올해 예상했던 문제. 왜냐하면 올해 이제 나올만 했거든요. 이제 5년 차가 되니까 나올만 했는데 그대로 나왔고, 항상 제가 중점적으로 그 해에 모의고사 때 다뤘던 문제들은 1번에 나옵니다. 꼭 1번에 나와요. 제 자랑 같지만, 예. 근데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시험은 그런 로직이 있다고요. 예전에 시험 과목이 몇 개 안 될 때는 좀 예상하기 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과목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 해에 나올 만한 문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특히나 책임근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 해 정도 나올 만한 문제가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특히 예상했던 문제고 정말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액화 석유가스 소비자 보장 특약.
이 문제는 역시 다 다뤘던 문제인데 액화 석유가 소비자 보장 특약은 보상책임주의 보험입니다. 보상책임주의. 보상책임주의인데 액화 석유가 소비자 보장 특약이 있고 재난배책이라는 게 있는데 액화 석유가 소비자 보장 특약은 보상하는 손해에 소비자와 타인의 과실 불문하고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특이하죠? 배상 책임의 일반 원리와 다른 거죠. 무과실 책임주의 중에서 소비자 또는 타인의 과실 불문하고 보상한다. 그래서 소비자 또는 타인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예요. 피해자. 피해자의 과실 불문하고 보상한다. 그래서 보상책임주의 보험이고 이 재난배책은 보상하는 손해에 피보험자의 과실을 불문하고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보험자는 누굽니까? 가해자, 그렇죠? 가해자 내지는 행위자. 여기 소비자 또는 타인은 피해자란 말이에요. 피해자는 책임의 대상 객체죠. 그리고 가해자 내지 행위자는 책임의 주체죠. 그래서 배상 책임 보험의 피보험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피보험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배상 책임의 피보험자는 누구예요? 배상 책임을 지는 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뤘던 내용인데 요거는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지 않고 재난배책은 피해자의 과실은 상계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론에서 과실의 개념에 있어서 책임에 있어서의 과실, 즉 가해자의 과실과 손해 공평분담 원칙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르죠. 왜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책임에 있어서의 과실은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을 말하고 책임은 이때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과실상계는 손해 공평분담 원칙에 따라서 책임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 과실과 그 과실이 같은 게 아니에요. 구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데가 있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자세하게 다뤘어요. 모의고사 때. 다 해봤죠. 풀어봤죠. 그러니까 그 해에 제가 문제화 될 만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모의고사에 다뤄보면 다 나왔어요. 여기 지금 1, 2, 3도 다 나온 문제고 다뤘던 문제고 그 다음에 영업배상 책임보험 사례 문제는 교재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왔어요. 교재에 있는 내용이. 모의고사는 안 다뤘는데 교재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왔다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이 그냥 답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5번은 정말로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사배책, 도급자, 건설기 특약 세 조합 문제는 제가 그대로 만든 문제입니다. 다만 제 문제는 한 30점짜리라면 여기는 이제 쉽게 그 내용을 축약을 해서 중요한 거는 책임론에서 나와요. 책임론에서. 예전에 1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처음엔 아주 쉬웠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해마다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앞으로는 계산 문제 위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책임 법리 위주로 시험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낼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보험에서는 정말 책임 법리를 다룰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보험 상품마다 보상 기준이 달라요. 과실 책임주의가 있고 무과실 책임주의가 있고 보상 책임주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재해보상은 완전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 법리 그러다 보니까 민법에 있어서 일반 과실 책임주의, 또 무과실 책임주의, 뭐 중간 책임주의 그리고 각종 특별법에 따른 책임, 무과실 책임, 재해보상 책임 정말 그 법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 문제를 축약했는데 책임론에서 나왔어요. 책임론만. 그러니까 계산기 두드린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사례 문제는 정말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비중을 보시면 70점이에요. 70점. 사례 문제가. 그런데 과거처럼 계산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부 책임론을 묻는 문제였어요.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책임 법리를
어차피 법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보험 상품 하나하나 암기가 아니라 보험 상품을 큰 덩어리로 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책임 법리에 따라서 그렇게 학습을 하시게 다 해결이 돼요. 그 내용들이. 이거를 만약에 상품별로 접근하게 되면 정말로 힘들어요. 자동차 보험처럼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자동차 보험은 뒤에서 하겠지만 자동차 보험은 사례 유형을 10가지를 조합해서 나와요. 자동차 사고로 그 유형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아봐요. 그렇죠? 자동차 사고 유형은 10가지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 배상책임 사고 유형은 어떻겠습니까? 끝도 없겠죠. 만들면. 그렇죠?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많은 거예요. 상품이 많다는 것은 그 보험 사고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품이 많은 거예요. 보험 사고가 바로 담보 위험이에요. 담보 위험은 배상책임보험의 담보 위험은 배상책임인데 그 배상책임 유형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례를 상품별로 접근하게 되면 힘들어요, 조금. 힘들어요. 자동차 보험은 사례로 접근해도 돼요. 왜? 자동차 사고 유형은 뻔한 거거든요. 대신에 그 한 10가지를 조합을 합니다. 그냥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유형, 이 유형을 이제 조합을 해서 문제를 좀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문제풀이반부터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약술, 이것도 사례형 약술인데 이 문제는 2016년도 제 모의고사 문제로 사례 문제 풀이집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문제로 나왔고 의료과실 책임과 제조물 책임은 무조건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나왔고 거의 이 문제는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둘 다. 요거 이제 이전에 모의고사로 다뤘던 문제고 영문약과는 제가 모의고사로 유일하게 안 다뤘던 문제인데 대신에 교재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그대로. 교재에 있는 내용은 영문약관 그 교재만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자동차 보험 좀 지루하십니까? 아니죠? 예. 자동차 보험은 이제 우린 신체입니다. 자, 1번 문제가 사례 문제로 중기 임대차 사고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2015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2011년도 대법원 판결을 모델로 한 문제인데 그동안은 자동차 보험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만 41회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도로에서 나는 사고만 나왔다가 2015년도에 처음 건설 현장에서 중기 임대차 사고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도로에서 차량이 운행하는 게 아니라 중기가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대신에 그 중기 운전사가 같이 있겠죠.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는 경우. 이러한 사고는 정말 건설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사고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 현장은 다 도급 계약이다 보니까 하청업체 등 어쨌든 수급업자가 중기가 없으면 건설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중기를 임대를 해야 되는데 중기만 임대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중기 임대해가지고 내가 운전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운전자와 함께 임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건설회사는 뭐 큰 건설회사가 아니면 종합건설회사가 아니면 중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중기를 임대업자를 통해서 임차를 받아서 하죠. 그런데 운전자와 함께 임차하는 거죠. 그래서 건설 현장에 너무 일반적인 사고라고요. 왜? 위험해요. 위험하죠. 이런 작업을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산재에서는 가입을 안 시켜줘요. 오히려 사회보험이니까 산재보험 가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임대업자, 지입차들 가입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중소사업주 특례 뭐 이런 식으로 특례로 가입을 시켜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근제보험을 전문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흔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법리는 뻔한 건데 이 당시에 2015년도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중기를 임차인과 함께 운전자와 함께 임차했을 때 이 책임 법리가 도급 계약이냐 임차 계약이냐에 따라서 답이 두 가지다. 이런 식으로 답들을 하셨다고요. 기존에 자동차 보험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거 가지고 또 분쟁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2017년부터 강의했나요? 자동차 보험을. 올해 3년 차인데 그 당시 제가 이 부분은 답이 두 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기를 임차를 받은 사람이 거기서 작업을 도와주든지 자기가 관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중기에 대해서 운행 지배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에 국한해서 보면 되지. 이게 왜 도급계약, 임차계약으로 확장을 해서 보다 보니까 그럼 왜 자동차 보험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빠져드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동안 가르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생각하냐면 자동차 정비업자 같은 경우는 운행 지배권이 없죠. 그게 도급계약이라고요. 100% 도급계약이죠. 관여하지 않는 이상 의뢰인이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민법에서 도급의 개념은 도급계약의 개념은 우리 민법의 757조에 도급인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도급인은 수급인이 작업을 할 때 도급인은 책임이 없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민법에. 근데 그 조항은 어디까지나 주의적 조항이에요. 근데 사실상 지휘감독을 하게 되면 사용자 책임을 지고 공작물 점유자 내지 소유자로서의 책임도 질 수 있고 일반 불법행위 책임도 질 수 있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특별법인 자배법 있잖아요. 그렇죠. 민법상으로도 책임을 질 뿐더러 그 중기에 관여를 했다 했을 때 운행 지배권이 있으니까 운행 지배권이 있으면 배상책임보험의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대인 2에서 피보험자인 거죠. 대인 1은 공동 운행자 간에도 타인성이 있어서 자배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따라서 대인 1은 보상을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은 그렇습니다. 근데 대인 2는 면책인 거죠. 피보험자니까. 배상 책임보험은 피보험자한테 배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법원 판례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3년째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출제자분이 똑같은 문제를 3년 후에 또 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또 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답인 거죠. 그게 답인 거죠. 대법원 판례가 답인 거죠. 그러니까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실을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2015년도 문제가 똑같이 나왔으니까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나왔거든요. 답이 똑같아요. 문제도 똑같고. 그러니까 자동차 보면 조금 그래서 고민이 돼요. 강사 선택할 때. 왜냐하면 의견들이 다양하니까. 그렇죠. 물론 뭐 그러한 다른 논리로 해서 시험을 봤을 때 떨어진다. 이렇게는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이와 같이 대법원 판례를 똑같은 문제를 2번씩이나 낸다 할 때는 어때요? 그 의도는 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아닌 부분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좀 자동차 보험이 참 그래서 좀 문제입니다. 강사 선택이 좀 필요하고 일단은 선택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오프닝 때 뭐라 그랬어요? 강사를 따라가라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 좀 고민이 돼요. 사실 자동차 보면 조금 그래서 고민이 되는 과목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3년 전에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이 문제에 2015년도는 정말 기존에 강의하시던 강사님들이 이거를 도급계약, 임차계약, 이분법해서 답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했다고 제가 그 해부터 말씀드렸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답이 2개입니까? 하나의 사례에서 결론은 하나가 나와야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답을 2개를 낸다는 거 그거는 그런 결론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답안을 2개를 만들어 놓고 채점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조금 너무 좀 그래서 요번에도 보면 이게 답안이 늦게 나오고 한 부분이 강사들마다 답안이 좀 다르고 자동차 보면 항상 그런 게 문제예요. 되게 사례 문제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 뭐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자꾸 깊이 있게 얘기하면 머리만 아파지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책임 제한인데 이 책임 제한은 항상 이 책임 근지에서 다루는 문제예요. 과실상계, 손실상계, 동승자감의 귀황증 공제. 다만 여기서는 답을 자배법, 자동차보험 지급 기준에 있는 내용을 써라 이건데 결과적으로 논리는 똑같은 거거든요. 책임 제한,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 물론 손익상계는 이득금지 원칙이에요.
과실상계 동승자간의 기왕증 공제는 손해 공평분담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이고, 이 손익상계는 뭐예요? 하나의 사고로 손해와 이익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이익을 공제하는 것. 그래서 이득금지 원칙. 그 다음에 3번은 자배법 약관상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제도. 그리고 4번은 담보별 피보험자 범위. 너무 기초적인 문제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이제 사례 문제에서 산재, 사망, 상속후 공제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올해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에서 상속후 공제는 다 다뤘어요. 그렇죠? 나온다. 그리고 작년에 산재보험법 개정이 되면서 그 출퇴근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됐죠.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근데 자동차 보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산재를 정말 많이 다뤘죠. 그러면서 상속후 공제를 다뤘습니다. 예상대로 상속후 공제가 양쪽에서 나왔고, 여기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까지 나왔어요. 그 부분은 근제에서 항상 다루던 문제고, 그렇죠? 문제에서 항상 나오죠. 결국 이 5번은 사실은 근제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 보상 내용도 손해가 이미 지문에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그냥 근제 문제예요. 근제 문제.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도 아니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례비에 대해서 그 자녀와 배우자가 나눠서 장례비를 해서 구상을 그 수급권자인 배우자에게만 구상을 한다? 이렇게들 다 답을 하셨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급 기준이 어떻든 간에 이건 어디까지 약관이고 지문에 주어진 것 뿐이에요. 장례비가 또 지급 기준이 있지도 않아요. 구상권은 근로복지공단 구상권 산재법에 있는 법적 권리죠. 그렇기 때문에 약관에서 자녀와 배우자가 몇 대 몇으로 지분이 나눠져 있다고 해서 법에 구속되어 있는 법에 있는 규정을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법이 우선이거든요. 왜요?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 그냥 만든 거죠. 사적으로. 근데 심지어 장례비는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에도 없어요. 지문에 주어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장례비 다 구상을 하는 거죠. 왜? 산재에서 장례비는 5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니까 바로 이 손익상계를 한다는 거죠. 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다 구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만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자동차 보험을 강의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학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지금은 자동차 보험, 책임근제보험이 함께 학습을 하지 않으시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과 여기는 이건 사실은 근제보험이라고 봐야 돼요. 15점 이쪽으로 가야 돼요.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런 내용은 거의 공통되는 부분이고 중기 임대차 사고 역시 건설 현장 사고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답이 두 가지로 안 나와요. 절대 제 입장에서는 답이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없는 문제예요. 없는 문제라고요. 대법원 판례가 아무 문제가 없고 대법원 판례도 항소를 한 거는 어딥니까? 화물공제에서 그 주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주제 가지고 항소를 한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자체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급심에서도 문제 삼지 않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중기계 사고, 중기계가 구전건설기계로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이해하고 6번 문제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직접 청구권,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이것도 이제 약관에 있는 내용을 쓰라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책임근제 첫 해 나왔던 문제예요. 직접 청구권. 여기서 보시면 이 파란 내용들 있죠? 이런 거는 근제보험과 무관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보시면 비중을 보시면 이 두 문제 외에는 다 같이 학습을 하셨을 때 도움이 되면 됐지. 결과적으로 같이 이해를 하게 되면 이해 폭이 깊어져요. 그리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책임근제보험 같이 자동차 보험 같이 강의를 하지만 별로 어려움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의 큰 틀에서 별종이 바로 자동차 보험과 근제보험인데 사실은 배상책임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더 유사하고
근제보험이 더 별종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 하나일 뿐이거든요. 한쪽은 자동차로 인한 사고, 하나는 업무상 재해. 그죠? 그런데 배상 책임 사고는 그보다 훨씬 범위가 넓죠. 큰 틀에서.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 했을 때 책임근제는 범위가 넓어요. 일단 배워야 될 게.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 책임근제 교재가 훨씬 두껍고 자동차 보험 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맞아요. 자동차 보험이 책이 너무 두꺼운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사례인데 사례 한 10가지를 조합해서 만들 텐데 그걸 왜 지역기준 내용은 뻔하고 그렇죠? 약관 내용 뻔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걸 넓힐 필요가 없어요. 문제도 보면 이렇게 많지 않고 결국 사례 문제가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근제는 좀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사실 이쪽을 법리 위주로 깊이 있게 이해 위주로 학습을 선행해야 돼요. 그래야 두 과목이 재밌는 과목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산보험하고 의학은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어차피 논리거든요. 법리잖아요. 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던가요? 법은 무조건 암기하라고 하던가요? 암기하면 암기가 됩니까? 이해를 해야 되죠. 법 조항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법에 관한 이론이 법리예요. 우리 법 조항을 외우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리를 법리 위주로 집중적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70점이 다 책임 법리에서 나왔어요. 계산기 두드리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모의고사 때 저만 그러는데 이상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계산기 가져가지 않아요. 저는 모의고사 문제를 보시면 다 책임 법리예요. 계산할 건 없어요. 문제를 보시면 다 계산이 되도록 나옵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계산이 중요하겠죠. 일단 법적 책임은 가려지니까 법률정을 받아서. 그러면 실무자들은 계산기 두드려야 되죠. 엑셀로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시험은 그게 아니라 책임 법리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올해 이제 그런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자, 조금 지루해 하신 분이 있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예, 한 10분 정도로. 예, 재미가 없으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자, 배상책임보험, 근제보험, 자동차보험 중에서 이제 자기 상해보험 말고 신배책 위주로 보면 저는 항상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는데 이 파란 원이 배상책임보험이고 이 빨간 원이 재해보상보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자동차보험은 이 파란 원이죠. 배상책임보험이죠. 신배책에 대해서는 대인 1, 2. 그래서 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이 정말 많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고 임의보험은 몇 가지 없어요. 대신 대표적인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임의보험이고 의사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그리고 장기보험의 개인배상책임보험. 이 정도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죠. 그 외에는 다 임의보험인데 어쨌든 간에 배상책임보험은 보상 한도액이 있어요. LOL이 있다고. 근데 자동차보험은 한도가 대인2는 없어요. 무한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 차이만 있는 거고. 그리고 재해보상이 사실은 이 별종이에요. 뚝 떨어져 나와 있는 거죠. 자동차 대인 1, 2는 이 안에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일반 배상책임보험 사업 방법서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약관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도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보시면 임의배상책임보험은 요한 중요한 게 한 4가지 정도 있고 의무는 이렇게 많아요. 신체 손해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교재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영문 배상책임보험 약관이 CGL, PL, 그리고 메디칼 멜프랙티스 이렇게 있고, 그리고 별도의 이 별종이 바로 자동차보험과 근제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죠. 큰 틀에서 배상책임을 배우는데 이 별도의 사업방법서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 배상책임보험과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동차보험 어때요? 패키지 보험이죠. 자기 상해보험도 있다고요. 이쪽 근제보험은 재해보상보험, 바로 요게 있단 말이죠. 근제보험은 요게 아니고 요거와 요거예요. 2가지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 원이 이렇게 겹쳐 있죠. 여기서 근제보험의 영역은 어디냐? 근로자 재해보상보험 요거와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 임의보험, 요것을 포괄한 근로자 재보장 책임보험. 그래서 이 전체 원이 담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별종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동차 보험보다 더 별종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손익상계 문제가 나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동시에 중복해서 보상을 받게 되면 이 안은 어떻게 돼요? 두 번 받죠. 그러니까 손익상계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핵심인데 그 손익상계가 간단치가 않다는 거죠. 왜? 배상책임보험의 법리와 보상책임 법리는 다르니까 보상 기준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하나 뜯어서 그 내용이 손해의 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을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항목별로 공제하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근제보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종합보험 사업 방법서에 따라서 패키지 인슈런스 뭐 이런 종합보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기 종합보험에서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배상책임 가입하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보험 상품인데 그 중에 이제 자동차 보험과 근제 보험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학습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좀 포괄적으로 이거를 큰 덩어리로 법리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왜? 우리 약관들 보시면 보험 사고, 면책 손해밖에 없어요. 면책 손해 대부분 비슷하고 약간의 책임 법리에 따라서 또는 담보 위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뿐이고 사고라는 것은 그래서 의료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뭐예요? 해상에서의 사고에 의해서 어떤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보상하는 보상 기준에 있어서 과실 책임주인지 우과실 책임주인지 내지는 보상 책임주인지 그런 것을 구분하면 됩니다. 그런 틀에서 학습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거를 뭐 제가 다 해드리면 또 짜증내시니까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불법행위 책임 학습하셔야 될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강의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눈으로만 좀 보세요. 불법행위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는 게 있고 과실 책임, 중간 책임, 무과실 책임, 책임 법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 불법행위 책임에서 감독자 책임, 사용자 책임, 공작물 책임, 도급업자, 공동 불법행위 책임, 민법이 있는데 각종 특별법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들 우리가 학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보험 이론에서는 분류가 있고 책임보험을 큰 틀에서 분류하는 것 그리고 책임보험의 특성은 보통약관에 있는 내용이에요. 보험의 목적은 배상 책임이죠. 그에 따른 전 재산 그리고 보험 사고 요건 아주 중요하죠. 요거는 경련제로 나오는 문제고 배상 책임보험만의 이제 독특한 그 보험 사고의 개념에서 담보의 기준과 이원화해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타보험 조항은 우리가 보험금 분담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와요. 배상 책임보험의 사례 문제 단골 손님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여기서 이 담보 기준 외에는 다 여기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다 중복되는 부분이다. 근제보험이나 근제보험 보통 약관이나 자동차 보험 일반 사항 있죠? 보험금 청구와 일반 사항 다 중복되는 내용이다. 따로 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험 상품에서 국문, 영문 그리고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있고 보상 기준에 있어서 이쪽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죠. 그래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그리고 책임 제한 적용을 하고 그리고 사례 문제에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보험자의 보상 책임 그리고 지급보험금 산정 그래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피보험자의 비용 손해 5가지. 지금 아까 보험 상품이 많았지만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정리가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 목차 보여드렸죠? 책임보험의 목차 4가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제보험은 근제보험, 근기법, 산재법, 선언법, 그리고 민법상 사용자의 책임, 그리고 재해보상 요건, 업무상재해 근로계약 임금. 그리고 이 내용은 똑같고요. 그리고 이 담보의 기준만 여기서 좀 독특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다 같은 내용이고 보험 상품은 결국 WC와 EL, Workmen's Compensation, Employer's Liability, Compensation, 보상, 그리고 Liability, 배상. Liability는 부채예요. 회계에서는 부채라고 그러죠. 배상이고 보상은 뭐예요? Compensation. 적법한 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게 보상 책임이죠. 그 다음에
보험 기준, 보상 기준에서 재해보상 기준은 보상 책임주의고 사용자 배상은 과실 책임주의고 손익상계가 핵심이다. 그 다음에 사례 문제는 결과적으로 피보험자 법률상 책임, 보험자 보상 책임, 지급보험 산정에 있어서 배상 책임과 다른 거는 재해보상 책임을 먼저 산정하고 그 재해보상 초과 손해 및 피보험자의 비용 손해를 산정한다. 큰 틀에서 보시면 그렇고 자동차 보험을 보겠습니다. 자배법에 따른 운행자 책임은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고 그리고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민법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 일반 사항은 거의 같은 내용이다. 요건 없어요. 이건 액시던트 사고니까. 어커런스 사고가 이 담보의 기준이 다른 거고 어커런스 사고는 의료 사고라든지 생산물 사고라든지 제조물 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전문인, 직업인 사고 이런 것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보험 상품은 신배책은 대인 1, 2 손해보험성 자동차 상해보험 자손과 무상 그리고 이제 보상 책임 피보험자 면책 손해 이게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약관의 뭐 거의 이쪽은 제대로 완벽하게 이쪽은 조금 암기가 필요하죠.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특별약관은 가족운전 한정 특약과 타차 특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보 지급 기준 민법상 손해배상 기준 민사상 손해배상 기준의 축소판이죠. 축소판 이걸로 시험을 보는 거죠. 우리는 자동차 보험은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 문제에서는 자동차 책임론 법률상 책임 피보험자 면책사항 특약사항 그리고 손해론에서 지급기준, 바로 사망, 부상, 후유장에 따른. 이쪽은 민법은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구분하지만 이쪽은 사망, 부상, 후유장에 각각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책임근제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큰 틀에서 그런 윤곽을 잡고 학습을 하시게 되면 자동차 보험, 책임근제보험을 한꺼번에 학습을 하게 되고 같이 학습을 했을 때 그 이해가 더 빨라지고 깊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시간을 절약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차합격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합격을 못 하셨지만 예, 많이 나왔어요. 끝까지 따라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 현장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 대부분 다 합격을 했어요. 실제. 그리고 좀 자랑 같지만 동차 합격생들이 제일 최상이에요. 항상 시험을 보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항상 최상위는 동차 합격생이지 재수생은 없었어요. 재수생은 좀 낮아요. 모의고사를 봐도 그렇고 항상 성적은 최상위권은 동차 합격생들인데 그 모의고사 때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실제 시험에 있어서 거의 다 최고 득점이었어요. 자보나 책임근제에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수석 합격자는 제가 모르겠어요. 누군지. 그렇지만 거의 그 정도 근접한 자동차 보험, 책임근제 보험 합격자들은 동차 합격생들이었어요. 저희 학원에서 나온.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길게 공부해서 좋을 게 없고 그러면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공부하시게 되면 훨씬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죠. 이제 저는 제 강의는 책임근제는 워낙 많이 듣는데 자동차 보험 거기 한 절반 정도. 자동차 보험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첫 해는 조금 작았는데 절반 정도는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같이 수강하시는 분이 절반 이상 돼요. 지금은.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보험이 강의하기는 또 재밌어요. 왜냐? 이쪽은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법리부터 차근차근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져요. 이게 나중에는 모르겠다 그래요. 나중에 배웠는데도 잘 모르겠다. 근데 자동차 보면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어렵긴 한데 재밌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왜 그래요?
자동차 보면 자동차 사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 안 한 것 뿐이지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가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책임근제는 달라요. 왜냐하면 자배법 같은 법이 수십 가지 더 우리가 시험 범위를 넓혀버리면 더 100가지가 넘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범위로 볼 때는 뭐 한 30여 가지 정도? 그 정도로 특별법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자배법처럼 하나하나 접근하다 보면 끝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암기 위주로 하게 되면 책임근제가 정말로 골치 아픈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책임근제범위 너무 쉬웠습니다. 첫 해. 시험 문제 너무 쉬워서 물러봤어요, 다들. 그러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입장이 바꿔져서 책임근제를 좀 많이 어렵게 봐요. 자동차 보면 상대적으로 좀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 2차 과목에서는 이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 과목이 제가 하는 강의라서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과목인 것 같아요.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2차. 예. 다음에 이제 강의 들으러 오시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손사이로는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뭐 1차는 무난히도 다 잘 준비하시니까 제가 이제 1차 이론 강의는 끝냈는데 3월경에 이제 문제풀이반을 할 겁니다. 근데 이 1차는 또 전혀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이쪽은 어느 정도 통과만 하면 되니까 계획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시간을 최소화해가지고 접근하시면 되는데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교재가 딱 4가지입니다. 목차가. 리스크와 보험, 보험 경영, 보험 계약, 배상책임 리스크와 보험. 그래서 비중을 보면 이쪽이 36%, 보험 경영이 21%, 보험 계약 파트. 근데 이 리스크와 보험 쪽에서 보험 상품까지 포함을 시킨 거니까 보험 상품을 이쪽으로 좀 넘기면 이쪽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두 파트가 제일 많고요. 배상책임 리스크와 보험은 한 10% 정도. 크게 부담 없는 정도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 보면 여기에 맞춰서 교재가 편제가 돼 있으니까 그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3월의 경우에는 제가 만든 문제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그 정도로 간단하게 접근하셔도 돼요. 물론 뭐 점수가 작년에 많이 높게 안 나왔지만 과락만 면하면 돼요. 어느 해 좀 어렵게 나오고 쉽게 나오기도 하는데 손사이론을 제대로 준비한다? 이건 답이 없어요. 손사이론도 역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는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할 수 없어요. 어려우면 그러니까 평균 60점 이상 맞으면 되니까 다른 과목으로 세이브를 하고 커트라인 과락이 안 날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0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는 틀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여기에 이제 한 10%가 나옵니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계산 문제 10% 정도. 그러니까 결국 보험료 산정, 보험금 산정, 그리고 요율 산정 그 정도예요. 3가지 큰 틀에서. 그래서 손사이로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2차에 집중을 하시기 바래요. 뭐 손사이론 제가 강의하지만 너무 손사이론 만약에 이제 시간이 너무 뺏기 싫다 하면 그냥 강의를 차라리 들으셔서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낫지. 요즘은 이제 책만 보고도 합격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 책만 보고 합격하시긴 하는데 책만 보고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2차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지금 1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8개월밖에 안 남았죠. 8개월밖에 안 남았다면 1차의 시간을 최소화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한 7개월 정도는 준비해야 동차 합격합니다. 7개월 정도면 할 수 있어요. 왜?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을 하나로 학습을 하시게 되면 그냥 따라오면 끝까지 가요. 마무리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3보험하고 의학이론 잘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 자동차 보험, 근제보험, 책임근제보험 따로따로 학습하시면 역시 또 다른 과목이 됩니다. 근데 시간을 좀 단축하고 싶다 하시면 저도 이제 뭐 3년차 해서 입증이 됐으니까 자동차 보험 고득점자에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시험에
특히 이제 사례 문제 같은 경우 유형화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로 해서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해요. 문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문제풀이만 강의 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드리는 교재 있죠. 그 교재를 주교재로 하는데 하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상당히 이제 쉬운 것부터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혼자 풀어보시면 아마 안 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그대로 낸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계산 문제까지 넣어서 아주 난이도를 높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시험 보실 때 쉽게 느껴집니다. 아까 책임근제보험의 문제가 70%가 사례 문제가 나왔죠. 근데 70%가 책임 법리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책임론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모범 답안을 써보니 답안 분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못 써요. 그걸 그렇게 쓰시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축약해서 써야 되죠. 그만큼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수강했던 친구들은 모의고사 때 그보다 훨씬 어려운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시험이 쉽다 그랬었어요. 시험이 쉽게 느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오프닝 때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쉽게 가르쳐 드리는 건 저도 편해요. 왜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쉽게 가르쳐 드리면 그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을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쉽게 배우고 싶지만 쉬운 강의를 선호하지만 제가 그렇게 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정말로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합격의 안정권 수준의 강의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고 그리고 합격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걸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다 합격 못하죠. 합격하실 생각이 있다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따라오시면 돼요. 따라오면 끝까지 온 사람들은 100% 따라오지 못해도 어땠던가요? 모르시겠구나. 합격을 해요. 점수가 낮더라도. 심지어 처음 모의고사 첫 시험을 봤을 때 10점이 안 되신 분이 나중에 끝날 무렵에 한 30점대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분 합격하셨어요. 연세도 60이 넘으신 분인데 예. 성적은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죠. 뻔한 거니까. 그렇지만 합격은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오면 되는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이. 뭐 고득점을 합격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끝까지 따라오면 합격 사정권까지는 해드린다는 거죠. 근데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런 분들이 좀 힘들어요. 모의고사 때 오시긴 오셨는데 이제 첫 모의고사를 치러보면 10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10점이 안. 제 기준으로. 근데 어떤 친구는 60점, 70점에 근접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오신 분들이 이제 동차 합격생들이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물론 이제 1년 더 하면 더 깊이 있게 학습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젊으신 분도 있고 연세 있으신 분도 있지만 시간이 이렇게 많습니까? 시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1년을 더 투자한다는 거는 정말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년을 더 투자한다는 건 정말 1년 후면 다시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되는 거죠.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왜? 재수해서 딴 학원에 있다가 온 친구들 보면 가르치기가 훨씬 힘들더라고요. 같이 이제 강의 들으셨었잖아요. 많이 꼬여 있어요. 꼬여 있다 보니까 힘들어요. 근데 처음 이제 오신 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에. 기본 강의 때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백지 상태인데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스케줄을 따라오면 나중에 이게 일취월장해요. 그걸 제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걸 이제 그게 강사 스케줄에 따라오는 게 좋다. 개인적으로 나는 편하게 나는 이때 이렇게 해서 인강 듣고 이 인강 들어보고 편하게 공부하고 싶지만 그게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는 시험은 실무 시험이다 보니까 제가 자신 있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험은 정말 강사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2차. 왜냐? 과목이 여러 과목이 되면서 세분화되면서 출제자분이 출제를 하실 때 결과적으로 전문 강사의 모의고사를 참고해서 문제가 나와요. 지난 5년 동안. 예외 없이. 저는 이제 첫 해 제가 예상한 문제 그대로 나와서 그 다음에는 똑같이 안 나오겠지. 또 나오고.
왜 그러냐? 그만큼 시험 과목이 좀 세분화되면서 그 문제를 제가 난이도 높게 만들면 그만큼 퀄리티가 좋은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배제하고 다른 문제를 새롭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제가 만든 문제들이 다양하고 유형이 다양하고 퀄리티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참고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해에 제가 나올 만한 문제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니까 문제 내기가 좋거든요. 문제 잘못 내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보험 개발원에서도 출제자가 문제 잘못 내면 어떡하겠어요? 문제 잘못 내기 쉬워요. 저는 문제를 많이 내본 사람 입장에서 책임근제 문제 잘못 내면 정말 깜빡 잘못하면 잘못 내기 쉬워요. 법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강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강사를 믿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굴 선택하든지 간에 믿고 끝까지 가는 게 좋아요. 끝까지. 완주를 하면 합격을 한다. 근데 중간에 약간 방황하잖아요. 항상 그런 그 의심은 들어요. 내가 저분 믿고 가면 합격할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을 항상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방법은 없어요.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학습한다는 것은 지식이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출제 시험의 유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잘 선택하셔서 그 강사를 좀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 그리고 동차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건 절대 늦지 않아요. 처음 하시는 분도 지금 재수하셔서 오신 분도 있고 처음 오신 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동차로 준비하신 분들 성적이 좋을 거예요. 뻔합니다. 그건. 자, 믿어주세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시간이 좀 많이 허비가 됐네요. 좀 여러분들 좀 힘드셨겠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분들 길잡이가 되드릴 테니까 2019년도 좋은 결과 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